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를 통해 사연을 잘 보고 있는 마흔이 거의 다 된 구독자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단 하나도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가 않더군요. 내가 당장 내일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지만 제 인생은 남들보다 비참한 순간도 있었고 남들보다 놀라운 우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제 인생도 많이 변했고 느끼는 것도 많았죠.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해요. 저와 제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남들처럼 그 흔한 사내 연애도 캠퍼스 커플도 소개도 아니었어요. 그저 우연의 연속으로 사랑에 빠지게 됐죠. 흔히 상상하시는 만남은 아닐 거예요. 저는 26살에 회사 가던 날 우연히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었어요. 잘 가고 있는 저를 뒤에서 큰 트럭이 받아버렸죠. 교통사고가 그렇게 후유증이 있을까 싶었는데 몸이 순간 놀라서 그런지 온몸이 굳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한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한의사와 환자로 저희는 처음 만났어요. 외상으로는 심하지 않던 저는 전치 2주 정도를 받게 되었고 1인실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다른 교통사고 환자처럼 도수 치료를 받거나 침 치료를 받게 되었죠. 처음 만났던 남자친구, 그때 당시 제 의사 선생님은 참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불편한 곳이 없는지 신경 써서 친절하게 물어봐 주었고 꼼꼼히 치료도 열심히 해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저와 비슷한 나이 같았는데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많은 것을 이룬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노력을 얼마나 해왔을까라고 혼자서 대뇌이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2주 동안 매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치료를 받다가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빨리 나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아팠을 텐데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이제 통원 치료 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생기시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연락 주시고요. 꼭 차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차도 무서워서 못 타고 다닐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통원 치료를 하게 되었고 몸도 점차 나아져서 이제는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이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바로 회사로 들어가기 전에 쉬엄쉬엄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동네 주변에서 카페 알바를 하게 되었고 어느 날 익숙한 모습의 남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남친이 될 사람이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이네요. 몸은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덕분에요. 힘내셔서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다 가다 자주 뵙겠네요. 우연으로 만난 저희는 그렇게 자주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나이도 동갑이었고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모두 잘 맞던 저희였죠. 남자친구는 일하는 중간에 카페로 와서 커피를 사가며 저를 보러 오기도 하고 점심도 따로 챙겨줬고 퇴근할 땐 데려다 주기도 하였죠. 저도 열심히 일하고 남친도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틈틈이 만나는 정말 이상적인 연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시댁의 강한 반대였어요. 직접 뵙진 않았지만 항상 남친을 통해 듣게 되는 말은 제 직업이 성에 차지 않다는 말씀이셨죠. 그냥 중소기업의 사무직이었고 수입이 어머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입이 아니어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남편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지요.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20대 후반에 와서 회사를 그만두고 수능을 다시 볼 수 없는 노릇이고 생계를 멈추고 고시 공부를 할 만큼 집안이 여유가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당장 제가 모험을 걸 만큼 할 수 있던 게 없었고 지금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한의사가 되기까지 부모님의 많은 지원을 받았던 남편은 부모님의 의견을 많이 따랐지만 결혼은 꼭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자기를 믿으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도 참 우스워요. 우리 헤어지는 게 맞을까? 벌써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반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무조건 설득해 볼게. 나만 믿어. 우리가 헤어지긴 왜 헤어져?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다 귀하지. 엄마가 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언제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게 되고 나는 웨딩드레스를 언제 입게 될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사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더라고요. 연애는 3년을 했는데 허락을 받는데도 1년이 걸리더군요. 이때부터 제 인생이 뭔가 꼬여갔던 것 같아요. 저는 모른 채로 말이죠. 신이 계셨다면 그 1년을 기다리지 말라고 몰래 귓속말이라도 해주시지. 참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남친이 결혼을 허락받는데 부담을 가질까 싶어 조심스러웠던 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물어보지 않았지만 겨울이 지나고 있는 그 해에는 무조건 결론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30 즈음에는 결혼을 하고 싶었고 아이도 빨리 낳고 싶었거든요. 힘든 걸 알지만 옆에서 지켜보기에 미적거리는 것 같아 보이는 남친이 참 미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마침 남친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뭐해? 잠깐 할 말 있어서 전화했어. 말해. 무슨 일인데? 허락받았어? 궁금해. 내가 정말 부모님 허락받으려고 1년을 노력한 거 알지? 근데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내가 너무 힘들어. 나 정말 참고 참다가 얘기하는 거야. 이러다 나 미쳐버릴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헤어져? 멀쩡히 잘 만나고 있잖아. 너 믿으라며. 기다려달라며. 난 최선을 다했어.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결혼하려면 연을 끊으라고까지 얘기하시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우리가 양보하자. 어? 축복을 받고 결혼해도 싸우는 판에 이렇게 결혼하면 우리도 행복하지 못해. 다시 생각해봐. 갑자기 이별 통보라니. 아니면 내가 지금 집으로 가서 부모님 설득시켜 볼게. 물로 따귀를 맞든 밖에 서서 소금을 맞든 만나 뵙고 얘기할게. 그래야 나도 납득이 되지. 그러지 마. 그냥 깔끔하게 끝내자고. 어? 미안하다. 근데 우린 이 정도면 인연이 아닌 것 같다. 서로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연락하지 말고 그렇게 남처럼 지내자. 처음엔 힘들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남자친구 밥을 챙겨줬고 언제쯤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저는 갑자기 혼자가 되었습니다. 배신감도 들었지만 1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이 남자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속상하기도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계획해오고 꿈꿔왔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맞을까라며 고민을 하다가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서 부모님과 남친을 연을 끊게 할 생각도 없고 문제를 일으킬 생각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정말 남친은 지쳐서 헤어지자고 한 게 맞는지, 나랑 헤어지기는 싫은 건지 남친의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었고, 남친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면 인사드리고 반대하시는 정확한 이유도 듣고 싶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향하는 동안 4년 동안의 추억이 생각나 엉엉 울며 꼭 남친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 채로요. 그렇게 문 앞에서 남친에게 저는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만 나와볼래? 집 앞이야. 우리 만난 게 4년이야. 근데 그냥 전화로 헤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얼굴 보고 얘기하자. 힘든 게 있으면 말을 해주고. 나 지금 못 나가. 왜 그래? 사람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이제 서로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맞아. 왜 이렇게 질척거려?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잠깐만 나와봐. 4년을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지. 순간 남친 뒤에서 남친 어머님의 소리가 들렸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들렸어요. 저는 그때는 아직 남친을 좋아하기도 했고 직접 어머님을 뵌 적도 없었기 때문에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 허락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를 품고 집 안에 들어가게 됐지요. 들어가니 환대는 기대도 안 했지만 정말 휑하고 냉랭한 분위기가 가득하더군요. 저는 남친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남친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차가운 얼굴을 하고 남친 어머님 옆에 붙어 앉아 있었어요. 마치 정을 이미 뗀 것처럼 이미 제가 지긋지긋하다는 것처럼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됐다. 이미 끝난 사이인데 서로 통성명언해서 뭐하니? 남남인걸. 네.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다만 저는 끝난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얘기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어요.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끝난 사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 너 정말 당돌한 애구나.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버릇없이. 요즘 애들은 하여간. 이유라도 제가 사무직이라서 그러신 건지 그게 아니면 반대하시는 딴 이유가 있으신 건지. 자고로 여자 집이 잘 살아야 남자가 크게 되는 거란다. 너희 집이 대체 우리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니? 대충 얘기 들어보니 그냥 그렇게 자라온 것 같고 대학교도 학자금 대출받고 다녔다질 않나. 무슨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월세를 내고 있다고 하질 않나. 애 결혼은 현실이야. 내 아들 한의사 시키려고 애 아빠하고 나 정말 최선을 다했어. 수억, 아니 수십억이 들었다. 근데 결혼한다고 데려온 여자하고는 정말 애 공부만 하느라고 보는 눈 없는 건 벌써부터 알고 있었다만 부잣집 며느리 들어온단다. 여기는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 자리가 아니라고.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며느리라뇨? 급에 맞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지 않겠니? 아휴, 중매로 만났다지만 너가 중매로 나온다고 했으면 난 우리 아들 내보내지도 않았다. 알았어? 이젠 다신 얼굴 볼 일 없었으면 한다. 이제 며느리 될 아가도 들어올 거고 불편한 건 피차 마찬가지 아니니? 이게 무슨 소린지 정말 혼란스러워 멍해졌습니다. 며느리라뇨? 저는 그저 결혼을 허락받는다던 1년 동안 남자친구를 기다린 것뿐인데 이게 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전 제가 며느리가 될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어머님이 일어나자마자 남친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너 저게 무슨 소리야? 너 1년 동안 결혼 허락받으러 다닌 게 아니고 중매받고 선보러 다녔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나 사랑한다며? 지금 이게 뭐야 대체? 엄마는 엄마대로 날리고 너는 너대로 날린데 어떡해? 그리고 엄마 봐. 고집세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선? 중매? 그래 나갔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지 어떡해. 부모 자식 연을 끊을까? 미안하다. 근데 나도 선택권이 없었어. 너 결혼하니? 며느리 될 아가는 뭔 소리야? 말을 좀 해보라고. 진정하고 좀 들어. 결론적으로는 맞아. 이게 숨긴다고 숨겨줄 것도 아니고 이젠 말해야 할 것 같아. 임대업 하는 친구야. 사실 부모님이 부자래.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결혼 반대하시는 거 이해는 가졌냐? 틀린 말 하실 분은 아니고 중매로 계속해서 엄마 눈에 차는 여자애들만 줄을 서는데 너로 만족하실 순 없었겠지. 나쁜 놈.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 다행이다. 아니었으면 혼자 미련 두고 다시 연락했을 수도 있겠다. 너가 쓰레기인 것도 모르고. 참, 너 인생 똑바로 살아.
한심해. 너 같은 것도 의사라고. 너한테 치료받는 환자들이 불쌍하다. 그렇게 저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겨우 눌러 참으며 신발을 신고는 뛰쳐나가듯 나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여태까지 저는 밖에 쓰레기도 한번 버리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도 유기견이었고 한 달에 한 번 고아원도 요양원도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보상을 바라가온 건 아니지만 남들 위해서 착하게 살아온 제가 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절대 없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곧 부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설레하며 상기된 얼굴을 하고 있던 어머님과 그 옆에서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남친. 저는 여태까지 뭘 지켜오려고 노력했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본인만 믿으라던 남자친구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제 머릿속엔 딱 두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제 엄마 아빠, 부모님이요.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전할 것이며 뭐라고 핑계를 대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전 어머님 말씀처럼 여유 있게 크진 않았지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예비 시댁에게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분들이셨어요. 다만 이미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던 부모님께는 최대한 빨리 말씀드려야 했고 제가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는 누가 봐도 못 믿을 핑계를 대버렸어요. 엄마, 아빠, 나야 별일 아니고 갑자기 나 좋은 기회가 생겼지 뭐야? 회사에서 다른 부서로 가보래. 가서 팀장 자리도 맡아서 해보래. 너무 잘 됐지? 정말이야? 너무 잘 됐다. 열심히 밤낮 없이 일하더니 우리 딸 정말 기특해. 김서방도 좋아하지? 그래서 말인데 나 그냥 결혼 안 하려고. 지금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김서방한테도 헤어지자고 했어. 갑자기? 굳이 헤어질 필요가 있어? 아니, 여태까지 잘 만나놓고는. 갑자기 왜? 딴 이유 있지? 뭔데? 없어. 눈치 빠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내가 오늘 헤어지자고 했어. 나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돈도 많이 벌면 더 좋은 남자 들어오겠지 뭐. 그 전까지 저는 그냥 효도나 하면서 살랍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께서는 어느 정도 다 아신 것 같으면서도 그냥 넘어가 주신 것 같아요. 자세히 물어보면 제가 상처받을 것을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한 2주 정도가 지난 후 저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취방에 혼자 누워있다가 이렇게 살지 말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헬스장을 끊었고 운동하러 가던 길이었어요. 갈비찜 옆을 열심히 경보로 지나가고 있던 순간 남친과 어머님 아버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부자 며느리 같아 보였어요. 하하 호호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가지 않았고 제가 없어지니 참 완벽한 가족이더군요. 제가 버림받은 지 딱 2주가 되던 날이었어요. 순간 남친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는 알아채신 듯 했지만 제가 보라는 듯이 그 여자의 그릇 위에 고기를 놔두더라고요. 참 사람이 그렇게 못될 수가 있을까 싶었지만 다 끝난 마당에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제가 아무렇지 않게 훌훌 털어버리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가슴이 항상 턱 막히는 것 같아서 술도 많이 마셨고 자꾸 떠오르는 남친과 그 엄마의 얼굴에 정말 괴로웠어요. 제 스스로도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고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일을 하러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도 초고속 승진으로 칭찬받던 제가 이제는 일과 인간관계 모두 적응을 잘하지 못하여 한 달씩 일을 하고 그만두기 일쑤였죠. 또 친한 친구들 모임을 주선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핸드폰을 아예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점점 낯설어지기 시작했죠. 이건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제가 극복해야 이기는 게임 같은 상황이었죠. 항상 진창으로 생활하던 어느 날, 엄마가 자취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딸, 언제까지 이럴 거야?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서 헤어졌으면 결혼할 준비를 해야지.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할 거면 왜 헤어지자 했어? 엄마, 내가 헤어지자고 한 거 아니었어. 내가 헤어지자고 한 게 아니야. 아니라고. 갑자기 헤어지자 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난 부자 며느리를 드리고 싶으시대. 남자친구도 중매를 받대. 1년 동안 그러고 다녔대. 나는 옆에서 챙겨주면 선물 보내고 밥 차려주고 난 뒷바라지 열심히 했어. 근데 내가 없는 그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했어야 해? 대학이라도 다시 가서 의사라도 됐어야 됐냐고? 괜찮아, 딸. 다 괜찮아질 거야. 살아보니 그래. 시간이 모두 해결해 줄 거야.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던 저는 머릿속에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생겼습니다. 제주도였어요. 모든 것을 다 끊고 혼자 밭을 갈고 살고 싶기도 했고요. 해변가에서 멍하니 의자를 놓고 있고 싶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는 부모님께서도 응원해 주셨고, 저는 그 길로 제주도 서귀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정말 모든 것이 행복하고 좋더군요. 눈앞에 보이는 바다와 맑은 공기, 그리고 숲길과 오름, 종종 생각이 많으면 올라가는 한라산까지 저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곳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 달 살이 정도를 생각했던 제주도 서귀포에서 집을 구해서 3년 정도를 지내게 됩니다. 생활비는 재택근무도 하고 숙소 청소도 하면서 지냈고, 예전 사무직에서 비해서는 턱도 없는 월급이었지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완벽한 터닝 포인트였죠. 많은 친구들이 저를 보기 위해서 번갈아 가며 내려오기도 했고, 부모님도 여행 겸 자주 내려오셨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내려온 날이 제 인생을 뒤바꿔 주었습니다. 정말 좋다, 제주도. 너 되게 얼굴 좋아 보여. 제주도가 물이 좋은 건가? 공기가 좋은 건가? 비결이 뭐야? 날이 갈수록 좋은 것 같아. 응, 좋아. 전부 다 좋아. 처음엔 힘들어서 내려왔는데 이젠 아니야. 내가 좋아서 있는 거야. 여기 힘들 때 해변가 가서 파도 보면 속이 확 풀리는 거 있지. 예전에 힘들었던 거 생각나면 숲길 가서 나무 냄새 맡기도 하고, 그게 비결이지 뭐. 괜히 여기가 관광지가 아니라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이유들이 많아. 그럴까? 나도 여기 살까? 너 말 들으니까 확 땡기는데? 근데 넌 집을 구한 거야? 독채로? 응, 그치. 처음에 나도 호텔을 있어보고 다 했는데 우선 나는 언제까지 있을지 몰랐었으니까 집을 구해버렸지? 그래도 서울보단 훨씬 싸. 집은 훨씬 큰데 월세는 서울 반값이라니까? 서울은 정말 말도 못하지. 너 알지? 우리 집 작은 거. 그래도 월세가 역 바로 옆이라고 90만 원씩 나가더라? 아, 혼자 조용히 쥐죽은 듯이 지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니 호텔에 한 달 동안 있을 수도 없고, 독채 이런 데나 오피스텔은 한 달은 잘 받아주지도 않더라.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야. 게스트하우스 가기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시끌벅적하고, 좀 저렴하고 괜찮은 거 없나? 뭐래도 돈이 문제지. 안 그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한 달 살게 하는 것이 점점 유행이 됐지만, 카페나 블로그 글을 살펴보니 제 친구처럼 거주할 곳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렴하지만 혼자 단기로 지낼 수 있는 조용한 곳. 그런 곳을 저도 친구를 위해 살펴보니 정말 갈 곳이 딱히 없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게 제 사업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 지쳐 혼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곳, 그 사람들을 위한 장소를 만들게 되었어요.
퇴직금과 이것저것 하면서 열심히 모은 돈, 대출, 그리고 부모님의 지원을 조금 받아서 저는 낡은 숙소를 매입했어요. 주변은 파도 소리만 들리는 아주 조용한 장소였죠. 그리고는 내가 그 버림받던 순간에 있고 싶었던 공간은 어디였을까 상상하며 손수 모든 것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보기도 싫었으니 핸드폰을 위한 공간보다는 책장을 구매해 중고책으로 모두 채워넣었고, 누구보다 조용히 자연의 소리만 듣고 싶었으니 바람에 흔들려 소리를 낼 수 있는 종을 매달았고,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작은 창문과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누워서 위를 볼 수 있는 큰 창문도 만들었어요. 북적거리는 것도 싫었기에 숙소에는 딱 4개의 방만 멀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게 말이죠. 이런 곳이라면 저도 금방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열심히 준비한 숙소는 오픈하자마자 큰 인기를 얻게 되었고, 방송에도 홍보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1년 전에 연말은 모두 이미 예약이 되었고, 한 달 단위로 예약을 오픈한 날에는 전화에 불이 나곤 했죠. 그렇게 저는 제 상처를 이겨내고 그 상처를 기회로 만든 사람이 되었어요. 이 숙소가 인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 말고 많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부모님은 이겨낸 제 모습을 보며 참 행복해 하셨고, 친구들도 멋있고 기특하다며 많은 칭찬을 해주었죠. 혼자 숙소 청소나 예약 등 소박하게 관리를 했던 예전과 달리 저는 부서별로 직원도 뽑아서 운영하게 되었지만, 제가 왜 숙소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항상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저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다고 말이죠. 제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되었고, 이제는 프랜차이즈를 하자는 제안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숙소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 누구세요? 숙소에 묵었던 반도체 기업 사장입니다. 생각하기에 참 좋은 숙소더군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딱 깔끔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생각이 많아 추천받아 오게 됐는데 너무 만족스럽네요. 이런 곳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셨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혹시 이거 사업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제주도만 조용한 곳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과 어우러지는 곳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딱 4개의 방으로만 운영하는 곳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만 있기 아까운 숙소예요. 컨셉은 그대로 진행하고 인테리어는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요. 투자는 제가 모두 하겠습니다. 사실 항상 예약이 꽉 찼다며 많은 사람들을 돌려보내기가 죄송하던 시점. 저에게는 정말 좋은 제안이었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의 조용한 곳, 자연과 어우러지는 곳을 직접 제 발로 찾아다녔고, 제 마음에 딱 드는 지역에 똑같은 숙소 4곳을 더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은 계속해서 호황이었고 방도 항상 꽉 찼죠. 그만큼 저는 수입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돈 욕심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숙소 관리를 하고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며 잘 지냈던 어느 날, 저에게도 드디어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와는 숙소 손님으로 처음 만났고 대화가 참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에 좋아하는 음식도 같고 좋아하는 작가도 같은 사람을 만나니 참 반가웠죠.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열심히 서울에서 일하는 변리사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제 상처가 있었냐는 듯이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 다정하고 착한 심성에 하루하루 감동을 받곤 했죠. 남자친구는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사업가인 제가 거의 서울에 가서 만나고 오곤 했어요. 서로 애틋하게 2년을 연애하고 저는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게 됐어요. 결혼하자 우리. 이젠 힘들지 않게 할게. 행복하자 우리. 응, 그러자. 우리 서로 상처 주지 말고 행복하자.
결혼하자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 정말 행복해. 사실 저는 말을 못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숙소 사업도 꾸준히 잘 되어가고 있었고 남편도 바쁜 와중에 저를 항상 웃게 해줬고요. 휴가가 생기면 원하는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서 오래 쉬고 오기도 했고 아침마다 저를 위한 아침밥을 해주는 남편. 항상 제가 먹고 싶은 거라면 어디든지 가서 꼭 사오는 남편.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저는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부동산 하는 친구가 추천한 자그마한 빌라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의 월세나 숙소 수입은 제가 관리를 했고 저와 남편은 더욱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매달 16개 집의 월세를 받고 있던 도중 201호가 항상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충 부동산 친구 말을 들어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어떤 아주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말을 들었고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하시지만 한 번도 만나는 건 못 봤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어요. 월세 문제로 찾아가서 말을 해야 하나 하다가 제 엄마 같기도 해서 첫 딸은 그럴 수 있지라고 넘겼고 둘째 딸은 혹시 혼자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지만 우편물이 계속 있어 일단은 두고 받고 셋째 딸은 저도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월세의 관리비만 해도 벌써 200만 원이 다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는 201호로 처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기 혹시 계세요? 누구세요? 집주인이에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월세 때문에 그러죠? 죄송해요. 제가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문 열고 말씀 나눠요. 한 번도 못 배웠잖아요. 인사드릴 겸해서 찾아온 거예요. 너무 염려 마세요. 201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온 순간 전 정말 놀라서 입이 떡 벌어지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바로 부자 며느리와 결혼시키겠다며 절 내쫓았던 바로 전 남친의 엄마였어요. 저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고 그건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전 서류만 사인을 했고 전 남친 엄마의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에 스쳐 지나갔었나 봅니다. 서로 그 자리에 굳어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운명이 장난을 친다면 지금 이 모습 아닐까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제 빌라에 월세가 밀린 채 살고 있다니 이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온 세상이 이 멋진 복수를 응원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여기 어떻게... 너가 여기 집주인이라고? 너가? 말이 돼? 아니, 여기 지금 사시는 거예요? 201호에 쭉 사셨다고요? 그래. 그런데 저 들어가도 되죠? 제 빌라니까요. 맞아요. 제가 집주인이에요. 그렇게 멍하니 저만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주머니를 저는 어깨를 치고 들어갔어요. 아무런 각오도 없이 바닥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채 살고 있더군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요. 구석구석 먼지도 많고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났고 짐도 가구도 아예 찾아볼 수 없었죠. 이게 다 뭐예요? 냄새 나요. 이거 다 치워주세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가구에도 냄새 다 새 들어가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다음에 집도 안 나가요. 계약 위반 사항이신 거 아시죠? 그래, 그래야지. 잘 지내셨어요,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부자 며느리 데리고 온다더니. 맞아요? 집 보니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 그 애 그냥 사기꾼이었다. 신혼집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모조리 받고 유책 배우자로 내 아들 누명 씌우고는 재산만 다 가져갔어. 남은 것도 없고 내 아들도 단칸방에서 술만 마시고 있다가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한의사도 안 하고 있다던데 뿔뿔이 흩어져서는 소식도 모르고 그러고 지낸다.
잘 지내셨어야죠. 그딴 식으로 하셨으면 자리라도 사셨어야죠. 그렇게 제 얼굴에 대고 급이 떨어진다고 악담하실 땐 언제고. 저 몰래 계속 중매도 보게 하셨잖아요. 여자 집이 잘 살아야 남자가 크게 되는 거라며요. 진짜 가관이시네요. 제가 시집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소름이 다 끼치네. 결혼은 했니? 많은 나이 아니잖아. 너희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니? 전국에 5개 숙소 운영도 하고 여기 서울에 빌라도 있고 그거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항상 예약도 꽉 차서 더 이상 사람 받지도 못하고 매번 미안하다고 해야 해요. 그것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모르시죠? 더 피곤한 건 뭔지 아세요? 좀 이따 여기 동네 부동산들 다 한번 둘러보러 가야 해요. 어디를 사야 할지 모르겠어가지고. 추천해 주실 곳 있으세요? 여기 오래 사셨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아들 좀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 아들도 꼴이 말이 아니다. 너희 행복했잖아. 얼마나 잘 어울리고 예뻤는데. 내가 알지 그럼. 우리 아들도 너 만났단 얘기하면 엄청 기뻐할 거다. 아마 이 엄마 곁으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너 곁으로도. 그래서 다시 병원 차려서 잘 살면 되지 않니? 내가 정말 잘못했다. 무릎이라도 꿇을게.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별리사 남편 도시락 싸러 가야 해서요. 만날 시간이 없네요. 어머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보셨죠? 다 돌아와요. 그리고 피차 보기 불편한 건 마찬가지니 방 빼주세요. 그리고 월세 밀리시기도 하셨고 계약상 위반에 계약하셨으면 지키셔야죠, 어머님.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전 시어머님께 속 시원하게 말했어요. 10년 전에도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만 해도 어렵고 당황스럽던 저는 제대로 서 있는 것도 힘들었는데 시간을 돌려서 그때의 저를 만나게 된다면 열심히 앞만 보고 살라고 흘러가는 대로 노력하며 살라고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예전의 응어리가 완전은 아니지만 크게 제 마음에서 떨어져 나간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에 항상 못이 박힌 것처럼 살아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트라우마가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사람 인생 모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분의 얼굴을 보니 제가 아팠던 만큼 저희 부모님이 고통스러웠던 것만큼의 일부라도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더 이상 월세를 밀린 세입자를 지켜봐주고 기다려줄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월세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마. 내쫓지만 말아주면 안 되겠니? 요새 이만한 곳이 없어서 내가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주변에서 돈 빌려서 살고 있거든. 부탁한다. 꼭 부탁 좀 할게. 예정이 있잖아. 어머님, 저희가 뭐 얼마나 만났다고 정은 정이에요? 저 내쫓으실 때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3개월치 월세 밀리신 거 보증금에서 깔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약서대로 하기로 해요, 우리. 서로 번거로울 필요 없이요. 부동산에서 연락 갈 거예요. 제가 직접 할 시간은 없어서. 그러게 며느리를 잘 들으셨어야죠. 저는 방을 나오면서 제가 힘들어했던 시간과 여태까지 10년의 모든 일들이 필름처럼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뛸 듯이 기뻐서 누구에게라도 붙잡고 말해주고 싶었죠. 혼자 웃으면서 걸어 나오며 저는 그렇게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여태까지 버텨온 제가 기특하기도 했어요. 이후 어머님은 조용히 방에서 정리를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조용히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저는 일 순서에 따라서 월세 빼고 남은 보증금을 입금해주고는 새로 들어온 다른 세입자분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른 부동산 분이 해주시는 말로는 더 작은 방으로 갖다나 몰아놔요. 가면서도 울고 불고 난리셨다고 전해주셨어요. 후회하신다면서요. 그 후로 계속해서 저는 숙소 운영을 조금이나마 확장했고 관리하는 직원도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기세에 더불어 상가도 하나 더 물 흐르듯이 매입했습니다.
현재 저는 초심은 절대 잊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전국을 돌면서 쉬는 날 없이 숙소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제 남편도 변리사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아이 계획도 가지고 있어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숙소를 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참 다양한 직업, 성격, 외모를 가진 사람들이 오곤 합니다. 다만 그들은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어요. 지쳐버린, 이 세상에 더 이상 의욕도 느끼지 못하는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죠. 저도 세상이 끝난 것 같았던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어떠한 이유도 질문도 따로 하지 않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곤 합니다. 산에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꼭 힘든 일도 있기 마련이고 힘든 일을 견디다 보면 행복한 일이 오기도 마련이죠. 하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완전히 손을 놓지 않더군요. 많은 것을 느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